사람이요, 누명은커녕 사소한 오해만 받아도 열받고 잠이 안 오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았던 일을 했다고 하면 분하고 억울한 게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 30년이 넘는 일인데도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고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걸 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 억울함을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마음속에만 담아놓고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도 오랫동안 묵어 있었던 이 한을 시원하게 털어버릴 일이 있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네가 그렇게 잘 살면 안 되지. 넌 그냥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평생 못 살아야 맞는 거 아니야? 네가 뭔데 날 그렇게 깔보고 무시하냐고. 네가 대체 뭔데? 사람 무시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하니? 너도 30년 전에 그렇게 이유 없이 나 괴롭혔던 거잖아. 어때? 반대로 무시당해보니까 그때 내 기분을 좀 알겠어? 30년 전의 일 가지고 유치하게 되갚아 주겠다는 얘기를 하실 분은 정중하게 돌아가 주세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 지나든 당한 쪽에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얼마든지 오랫동안 힘든 법이에요. 피해자들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뭐 어렸을 때 당했던 일 가지고 그렇게 오래 품고 사는 거냐. 별것도 아닌 일로 예민하게 굴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참 쉽게들 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보면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보다 나 같은 일을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 보태는 그 사람들이 더 밉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마 제 묵은 상처가 쉽게 낫지 않은 이유도 나아갈 때쯤에 옆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서 제 상처에 소금을 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좋은 시댁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날 이해해주는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통쾌하게 날 괴롭혔던 동창에게 커다란 엿을 먹일 일도 없었겠죠. 이렇게 제 자신을 극복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창과 제가 무슨 악연이 있냐고요? 뭐 어렸을 때 얘기죠. 30년도 더 된 얘기예요.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때였네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평범하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던 다른 친구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죠. 집이 가난하긴 했지만 살면서 내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껴본 적도 없었고요. 부모님이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더더욱 없었고요. 돈이 없는 게 왜 창피한 거예요? 돈이 없다고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는 게 진짜 창피한 거죠. 내 자신한테 그렇게 당당해서 그런지 주변의 친구들도 꽤 많고 다들 잘 지냈어요. 돈 없다고 해서 주눅 들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당당했던 제 학창 시절도 고등학교에 올라오고 그 애를 만난 이후로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학교에나 있는 불량한 학생 중 하나였어요. 대놓고 불량하기라도 했으면 차라리 더 속이 시원하겠다 싶어요. 그런 애들은 누가 봐도 쟤는 인성이 글러먹은 애구나. 딱 봐도 학교에서도 말썽만 일으키고 사고를 많이 칠 애구나. 티가 나니까 사람들이 보고 편견이라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보다 더 무서운 애들이 어떤 애들인 줄 아세요? 겉으로 멀쩡한 애들이요. 선생님한테 웃으면서 이거 모르겠어요, 저거 모르겠어요 하고 질문도 잘하고 자기가 잘 보여야 하는 사람과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사는 아주 영악한 애들이요. 선생님도 결국 사람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대놓고 속이겠다고 살살 웃으면서 접근하는데 어떻게 이 애들이 그렇게 본성이 못돼 먹은 애들인 걸 알겠어요? 저도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필이면 왜 그런 무리의 타겟이 됐는지, 하필이면 그 중에서도 제일 성격 더럽고 애들 괴롭히는 것을 취미처럼 알고 지내던 그 애 눈에 딱 띄었는지요. 지금 와서 추측해 보건대 사는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눅 들지 않고 친구들과 잘 지냈던 제 성격이 그 애가 봤을 땐 안 입고 왔던 것 같아요. 뭐든 핑계겠죠. 자기가 괴롭히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딱 눈에 띄었던 걸 수도 있고요. 야, 너 나대지 마. 들어보니까 집도 찢어지게 가난하다며? 하여튼 가난한 것들이 주제 모르고 깝치는 게 더 심하다니까? 뭐 바퀴벌레들끼리 모여서 하하호호 떠들면 니네가 행복하기라도 한 것 같아?
불쌍해서 말이 안 나온다, 진짜. 그 애랑 우연히 같은 반이 됐고 친구들이랑 즐겁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머리로 뭔가 휙 하고 날아왔어요. 칠판 지우개였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제 머리며 얼굴이며 교복이 하얀 분필가루로 범벅이 됐고 교실은 싸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뜻 끊기자마자 그 애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대지 좀 말라고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즐겁게 웃은 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애초에 그게 뭐 큰 잘못이라도 되나요? 큰 목소리로 떠들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애들 늘 그렇듯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뿐인데 뭐가 그렇게 심기에 거슬렸는지 몰라도 하필이면 그날 잘못 걸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그냥 조용히 꾹 참고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도 한몫을 했고요. 당장 사과해. 지금 내 옷 엉망이 됐잖아.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한 게 너한테 나대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이런 꼴 당해도 되는 일이야? 당장 사과 안 하면 나도 선생님한테 다 얘기할 거야. 당장 사과하라고. 그게 무슨 도화선이라도 된 것 마냥 뺨을 얻어맞고 하여튼 미친 듯이 달려들어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부터 저랑 쉬는 시간에 같이 떠들고 있던 친구들도 슬그머니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왕따라고 하죠. 전 그 일 하나만으로 애들이 눈조차 마주쳐주지 않는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어제까지 잘 지냈던 친구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등을 돌릴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 다른 것 때문도 아니고 저 애들 무서워서 말을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런 생활이 하루 이틀 반복되고 나니까 와 정말 멀쩡한 사람도 아마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면 미치지 않고 못 베길 거예요. 왕따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게 외로운 환경 속에서 사는 내가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리거든요. 제가 딱 그랬어요. 난 이런 취급을 받아도 싼 사람이구나. 그래요. 선생님한테 왜 얘기를 안 했냐고요? 해봤죠. 당연히 왜 안 해봤겠어요. 그게 제가 사람이 싫어진 계기이기도 한데요. 그냥 조용히 저를 모른 척하고 투명 인간 취급만 했더라도 제 학교 생활이 이렇게까지 꼬이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애들은 정말 교묘하고 티가 나지 않게 저를 오만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물함에 있는 책을 몽땅 어디 다른 곳에다 숨겨버린다든지 하는 유치한 장난은 물론이고 수업 시간에 일부러 제가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제 뒤통수에다 톡톡 끊어놓은 샤프심을 집어던지는 것은 무슨 놀이처럼 하던 애들이었어요. 그뿐만이게요. 시험을 보면 의도적으로 제 OMR 카드에다 장난을 쳐서 시험 점수를 제대로 나오지 못하게 했던 적도 있고 그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한 것을 다 적어보라고 한다면 제가 6박 7일 밤을 새서라도 꼬박 책 한 권 넘게 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다만 사연을 쓰면서 그때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하고 싶지 않아 다 옮길 수도 없고 옮기지도 않는 것뿐이죠.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따끔하게 혼이 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제 예상과 달리 오히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호되게 혼난 건 저였어요. 왜냐고요? 어떻게 같이 지내는 친구들을 고자질할 수 있냐는 이유에서였죠. 들으면서도 지금 듣는 이 얘기가 사실이 맞나 두 귀를 의심하게 되지 않으신가요? 저도 처음에 담임 선생님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 딱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혜은아, 네가 너무 애들을 안 좋게만 생각하고 다가갈 노력을 하지도 않으니까 애들이랑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경훈이가 선생님들 사이에서 평판도 얼마나 좋고 애들이 경훈이도 얼마나 따르고 하는데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좀 싸우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이렇게 선생님한테 쪼르르 쫓아와서 고자질하면 그게 화해가 되겠니? 어? 문제를 이렇게 크게 키울 생각을 하지 말고 좋게 좋게 해결할 생각을 하자. 우리, 응? 오늘 일은 선생님이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너도 얼른 가서 화해하고. 오히려 학교에서 이런 일로 괜히 일 키우기 싫다는 듯이 제가 한 얘기를 귀찮아하시는 담임 선생님의 모습에
전 더 이상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온몸을 웅크리고 쉬는 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그 아이들이 저를 괴롭힐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최대한 애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 있어야 했어요. 그러던 중에 학교에서 도난사고가 터진 겁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다른 건 몰라도 물건 훔쳐가고 돈에 손대고 이런 손버릇만 조심하면 된다고 말 안 했어? 사고를 쳐도 어떻게 그런 사고를 칠 수가 있어? 그것도 우리 반에서. 오늘 범인 찾을 때까지 아무도 집 못 갈 줄 알아. 너희 부모님들한테도 다 연락 돌려놨으니까 그런 줄 알고. 알겠어? 왜 대답이 없어? 눈 감고 다들 가방 문 열어. 선생님, 가방 열어볼 필요도 없어요. 저 범인이 누군지 봤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반에서 꽤나 잘 사는 집 친구가 있었는데 아침부터 아버지가 새로 사주셨다는 지갑 자랑을 그렇게 하더니 점심시간에 그 지갑이 귀신같이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평소에 문제 크게 만드는 거 싫어하시는 담임 선생님도 사는 집 애한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에 태도가 바로 돌변하던데요. 어떻게든지 범인을 찾아야겠다며 눈에 쌍심지를 켜고 가방 검사를 하겠다고 다들 눈을 감게 했죠. 뭐 점심시간 이후로 딱히 이동 수업을 한 적도 없었고 이렇게 하면 범인은 금방 찾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를 주도적으로 괴롭혔던 그 친구가 번쩍 손을 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범인을 봤다면서요. 다른 애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선생님이 그래 네가 진짜 범인을 봤냐 범인이 누구냐 물었더니 그 친구가 번쩍 든 손으로 냅다 저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나 황당하던지요. 저야 뭐 점심시간에 애들이 괴롭힐까 싶어 애들 눈에 최대한 띄지 않게 돌아다니긴 했지만 그러고 보니 점심시간에 절 본 애들이 없다고 하나 둘씩 증언을 하면서 그 애의 거짓말에 힘을 실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전 절대 아니라고 그거야 제 가방 보면 될 일 아니냐고 억울하다며 손사래를 쳤고요. 그런데 왜 아니겠어요. 설마 아무 손도 써두지 않고 저를 그냥 무작정 범인으로 몰아갈 정도로 멍청한 애들은 아니었으니까요. 일찌감치 제 가방에 지갑을 넣어두고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려고 자기들끼리 입을 다 맞춰놓고 나서 벌인 돌발 행동이었던 거죠. 선생님, 저 정말 억울해요. 제가 왜 해수기 지갑을 훔쳐요? 저 진짜 아니에요. 저거 분명히 쟤네들이 저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넣어둔 게 분명하다고요. 정말 믿어주세요. 제가 아무리 전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제가 훔친 게 아니다 해명을 했지만 가방에서 지갑까지 나온 주제에 이제 와서 무슨 거짓말을 하냐. 담임 선생님께선 금방이라도 손을 번쩍 올려 저를 한 대 치기라도 할 것처럼 위협을 하셨고 전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범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애들은 자기들 계획이 딱 맞아 떨어져서 다행이라는 듯이 자기들끼리 키득거리고 있는데 그 모습과 눈이 딱 마주쳤죠. 억울함이 가득 담긴 원망스러운 눈으로 그 애들을 쳐다보는 저와 달리 너 쌤통이다. 너 그렇게 나대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는 모습에 속으로 얼마나 이가 부득부득 갈렸는지 모릅니다. 너무 억울해서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가슴을 퍽퍽 치게 되는 것 같아요. 여튼 좁은 학교에서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갔고 저는 3반 지갑도둑이라는 기가 막힌 별명까지 붙어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애들 사이에서 그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됐죠. 그 친구 하나 덕분에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름만 들어도 그 얼굴만 떠올려도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뛰는 게 정말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오히려 졸업을 앞두고 나니까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디어 학교라는 이 지긋지긋한 지옥에서도 탈출할 수 있겠구나. 저에게도 작은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적어도 이 애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졸업을 하고 떠나버리게 된다면 다시는 이 더러운 인연이 이어지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걸로 위안 삼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졸업을 하기 전에 제가 그 애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대체 나를 왜 그렇게 괴롭혔냐고요. 제가 그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 내내 스스로에게 되물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대체 나를 왜? 내가 뭘 잘못해서?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이 애들한테 잘못했길래 날 이렇게 죽도록 괴롭힐까? 실제로 가해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받은 제 괴롭힘의 이유를 듣고 나서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부질없고 쓸데없는 생각을 해왔던 건지 알게 됐습니다. 왜냐고요? 제 괴롭힘의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냥 자기들이 괴롭히고 싶어서였던 거예요. 이유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기에도 너무 민망할 정도로 실없는 얘기요. 자기들의 눈에 마음에 안 들어서 딱 그 정도 이유였던 겁니다. 너네 집 더럽게 가난하다며? 가난하면 제발 나대지 말고 그냥 찌그러져서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야지. 넌 나대도 너무 나대잖아? 난 그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래.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면 내 눈에 절대 띄지 말고 앞으로도 나대지 말고 딱 거기 지하에서 살아. 올라오지 말고. 알겠어? 너한텐 거기가 딱 잘 어울리니까. 역시나 그 이유였던 겁니다. 가난했던 집에서 자란 제가 어디 하나 주눅 들지 않고 애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제 할 말 다 하면서 살았던 거요. 졸업식 때 그 애를 찾아온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를 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 애의 집도 저희 집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어렵게 살았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혐오 같은 거였습니다. 쟤나 나나 어렵게 사는 건 똑같은데 쟤는 뭔데 저렇게 열등감 하나 없고 애들이랑 웃으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지? 걔 입장에서 봤을 땐 걱정 없이 사는 것 같고 애들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 제가 얼마나 안 이뻐 보였겠어요. 그렇게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은 부잣집에서 자란 막내딸들이나 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자기랑 똑같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애가 그리 살고 있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널 끌어내려서 나랑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그런 유치한 생각에서 시작했던 괴롭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별 다른 이유가 없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어보고 나니까 더 허탈한 이유던데요. 고작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나를 괴롭혀 왔던 거냐고. 알고 나니까 더 억울하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누명을 썼을 때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었던 교실에는 저한테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남일처럼 한 명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혹시라도 본인들한테 불똥이 튈까 싶어 슬쩍 눈을 피하던 반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괜히 애들끼리 시작한 작은 싸움이 자신의 직장 생활에 불길한 씨앗이라도 되지 않을까 싶어 걱정하고 늘 반 애들끼리 잘 사는 애들과 못 사는 애들을 줄을 지어놓고 자기가 잘 해주어야 하는 애들을 정해두었던 담임 선생님까지 어쩌면 그 교실에서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직접적으로 괴롭힘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상황의 가해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들더군요. 어쨌든 참 돌아가기 싫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사연 얘기를 하려다 보니 억지로 꾸역꾸역 꺼내게 됐네요. 누군가에겐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 긴 인생의 시간 동안 그 짧은 시간이 대체 뭐라고 이렇게 요란 법석을 떠나 할 수 있겠지만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겪었던 일들로 인해서 제 인생은 참 많이도 달라졌나 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남들은 자연스럽게 대학 진학을 결정하던 그 시기에 전 아예 대학이라는 선택지를 꿈도 꾸지 않았어요. 집안이 어려워서도 아니었고 성적이 좋지 않아서도 아니었고 그냥 무서워서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이 더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대학을 가서 또 다시 친구들과 어울리고 억지로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대학 진학까지 포기해야 할 정도로 저한텐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엔 다들 걱정이 많았죠. 우리나라에서 대학 졸업장도 하나 없이 뭘 해서 먹고 살겠다고 저렇게 전전긍긍 살고 있나 하고요. 그래도 대학이 마냥 답은 아니었나 봅니다. 엄마, 왜 그때 기억나요? 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안 갈 거다. 바로 취업해서 일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엄마가 너 그래가지고 절대 성공 못한다고 그랬었잖아. 그땐 내가 알았겠어.
만약 너 대학 안 간다고 그 얘기만 듣고 덜컥 걱정했던 거지. 엄마도 멀쩡하게 사회생활도 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될 줄 알았겠냐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걱정돼서 했던 얘긴 거야. 뭘 그런 걸로 여태까지 마음 쓰고 있어? 아직도 그때 얘기를 꺼내면 저희 어머니께서도 왜 괜히 그때 얘기를 하냐면서 머쓱해 하실 정도로 지금은 훌륭한 어른이 되었지만요. 그때야 당연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으셨겠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 무슨 이유에선지 말도 없고 대학은 무조건 안 가겠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겠다.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성공의 길을 때려치우고 혼자 다른 길을 걸어가겠다 얘기를 하니 부모 된 입장에선 속이 상할 수밖에요. 그래도 그때 학교 때려치우고 일 시작하면서 뭐 조금씩 달라지고 나아지긴 했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지만 사회에서 살아남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졸업 후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식당에서 일을 돕게 됐어요. 사람 상대하는 게 어려워서 매일 주방 구석에서 설거지만 하고 있었던 저였는데 사람이 급하고 궁하면 다 하게 되어 있더군요.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가게를 급히 정리하시게 됐고 그 가게를 덩그러니 제가 운영하게 됐거든요. 당장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제 손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게를 운영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법, 장사를 하는 법, 그리고 돈을 벌고 모으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때가 제가 25살이었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제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동네에서 점점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매일매일 열심히 일한 덕분에 가게는 점점 성장했고 나중엔 가게를 좀 더 큰 곳으로 옮겨서 규모도 키울 수 있었고요. 가게가 안정되고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분식집에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손님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거짓말 같은 인연인데요. 그 손님이 지금 저희 시아버지이자 남편과 저를 이어준 큐피트세요. 저희 식당에 자주 들렀던 단골 손님이시기도 하고요. 늘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이 좋아서 결혼을 했냐, 만나는 사람은 있냐, 꼬치꼬치 캐물으시는 것을 보고 조금 부담스럽다 생각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게 다 본인 아들을 소개시켜주고 싶으셔서 그랬던 거라 생각하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아들의 직업은 당시에 선자리가 줄을 서서 들어온다는 검사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드님이 저 같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다 거절을 했었는데 자기 아들은 그럴 사람도 아니고 이런 성격이면 오히려 아들이 더 좋아할 거다 얘기를 하시기에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남편 성격이야 말도 못하게 좋았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혼자 되시고 외로움에 어쩔 줄 몰라 하셨는데 저희 식당 오가시면서 제가 말동무도 해드리고 좋아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어떤 사람인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오가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에 대한 호감이 쌓였고 결국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 고졸이라는 사실 때문에 혹시나 남편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까 늘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비단 고졸이라는 학력뿐이겠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오히려 더 응원해 줬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볼 때 학벌이나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를 본다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까지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서로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결국 제 마음가짐을 알아봐 줄 수 있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됨됨이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결실까지 맺어질 수 있었던 거겠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이 통해 결혼을 하게 됐고 시아버님께서도 시어머님을 포함한 시댁 친척들 모두 저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어요. 고졸이라서 학벌이 부족해서 걱정했던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전전긍긍했던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고등학교 이후로 단 한 발자국도 성장하지 않았던 것 같은 저의 마음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완전히 녹여주었고 그렇게 저도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도 가게는 계속 운영했어요. 남편도 바쁜 와중에 가게를 자주 찾아와 저를 도와줬고, 가끔씩은 남편이 동료들이나 친구들도 함께 와서 식사를 하곤 했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가슴 한편에선 여전히 고등학교 시절의 억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남편이 맡은 사건 때문에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 얘기를 할 때면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불안해지곤 했죠. 전 티를 안 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직업이라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귀신같이 눈에 들어온 모양이더라고요. 당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유난히 학폭 문제만 나오면 예민해지는 것 같아. 혹시 나한테 말 못했던 다른 문제라도 있는 거야? 학교 다닐 때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사실 말하기 좀 그런데 나 그냥 고졸인 게 다가 아니야. 학교 다닐 때 따돌림도 당했었고 그때 당한 누명 때문에 아직도 억울해서 못 살겠어. 나 참 못났지. 그래도 제 편이라고 남편에게 처음으로 오래 묵혀두었던 어린 시절 얘기를 털어놓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던 그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남편은 알아줬고 예전처럼 학교 폭력 사건을 맡게 되더라도 제 앞에서 말 한마디를 조심하면서 그렇게 지냈죠. 저희 사이에도 아이가 생기고 혹시나 저처럼 학교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못난 엄마와 달리 씩씩한 제 딸이 무사히 학교 생활을 잘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의 기억이 조금씩 흐려져 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금씩 잊혀가고 있던 그 상처는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연히 또다시 상기되게 됐어요. 너 왜 예전에 우리 동네 살던 경은이라고 기억하니? 너랑 같이 학교 다니던 동창 말이야. 너 걔가 예전에 왜 너 괴롭히고 그랬다고 하지 않았어? 오늘 영진이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걔 남편이 감옥 갔다고 하더라고. 돈을 그렇게 잘 번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더니만 그 돈이 다 회사 돈 삥땅 쳐가지고 벌어둔 돈이었다잖아. 모르겠어? 아무 말로는 회사에서 나중에 감옥 갔다 오고 나면 제대로 한 자리 잡아줄 거라고 지금도 그렇게 떵떵거리고 지낸다는데 엄마가 너 옛날 일 가지고 마음 쓰는 거 아니까 말해주는 거야. 걔도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라고. 결국에 그렇게 나쁜 짓 한 애들은 다 벌 받고 살고 있으니까 너도 조금 마음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 얘기해 주는 거다. 내 말 무슨 소린지 알겠지? 사실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처음엔 씁쓸한 기분만 들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 친구를 생각하면 가슴속에 가라앉지 않는 억울함이 끓어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도 그런 세속을 아니까 우연히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얘기를 불이 나게 전화를 해서 저에게 알려주었던 게 분명합니다. 너 그렇게 괴롭히던 애가 이렇게 그 죗값을 다 돌려받았다 하고요. 그러나 막상 그 친구의 남편이 벌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리 통쾌하지만은 않더라고요. 벌을 받긴 했지만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도 될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나를 괴롭혔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숨막히게 옥죄어 오는 건 그의 남편이 아닌 그 애인데 그 남편이 감옥에 가든 지옥에 가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감옥에 다녀오고 나면 가족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도록 회사에서 괜찮은 자리까지 보장해 준다니 이건 벌을 받는 건지 상을 받는 건지 구분도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진짜 내가 원하던 복수인 건가? 이게 권선징악이 맞는 건가? 아니 다 떠나서 그 애가 설령 이제 와서 무슨 벌을 받는다고 한들 내가 그것보다 더 오랜 시간 마음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무슨 벌을 받는다고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내가 겪었던 상처와 고통이 줄어들 것 같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나니까 마음이 더 억울한 거 있죠?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도 될 일이 아닌데 겨우 전화 한 통으로 달래질 마음이 아닌데 하면서요. 사실 전 고등학교 졸업 후로 그 애의 소식을 거의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엄마가 그 애의 소식을 전해준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쉽사리 잠이 오겠냐고요.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죗값을 치르고 있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때 왜 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당했을까 하며 그대로 밤잠을 설치게 됐었네요. 그래도 지금 어디선가 조금이라도 잘못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면 이 억울함이 조금은 해소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더라고요. 자다가도 그 애의 얼굴이 떠오르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곤 했죠. 제 딴엔 속 시원한 복수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그런 것도 있었나 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잠도 제대로 못 자, 뭘 물어도 대답도 영 시원치 않아. 밥도 제대로 못 먹어. 같이 사는 식구들이 봤을 땐 얼마나 걱정스러웠겠어요. 우리 엄마가 무슨 일이 있긴 있구나 싶었겠죠. 남편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더라고요. 당신 혹시 며칠 전에 장모님이랑 통화하더니 무슨 일 있었던 거냐고 하면서요. 구구절절 다 얘기하진 못하고 그냥 애둘러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만 말을 했어요. 워낙 그 일에 집착을 하고 산다는 것을 남편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었으니까요. 왜 아직도 그 일을 잊지 못해서 혼자 힘들어하고 있냐는 원망 대신에 그런 걸로 마음 쓰고 있는 줄도 몰랐다면서 미안하다고 오랜만에 기분도 풀 겸 가족끼리 다 같이 나가서 외식이나 하고 오는 게 어떻냐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호캉스 좋아하잖아. 집에서는 잠도 편하게 제대로 못 자는 것 같고 스트레스도 풀 겸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시간도 좀 보내고 들어오자고. 어때? 나이 먹어서 이런 일로 아직도 구질구질하게 군다는 게 창피하기만 한데 선뜻 나서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오자는 남편의 말에 어지러운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말은 죽어도 같이 안 따라간다고 하대요. 옛날엔 가족끼리 어디 같이 놀러 가자 그러면 냉큼 자기도 데리고 가라고 자기 떼놓고 가면 안 된다고 쪼르르 따라 나왔었는데 이제는 귀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자기 말대로 엄마 아빠 둘이서 오붓한 시간 좀 보내고 오라고 배려를 해주는 건진 몰라도 자기는 생각 없다면서 두 사람이서 다녀오랍니다. 남편도 바쁘고 저도 가게 운영에 치여서 그런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이럴 때 아니면 우리도 언제 기분 한번 내보겠냐며 잡아둔 호텔과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날 우울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호텔을 가기로 하게 된 것, 하필이면 바깥에 있는 레스토랑의 예약이 잘못되어서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된 것이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전부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남편도 저도 기분이 한결 좋아지더라고요. 하나같이 차려입은 사람들,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나며 식당 전체를 따뜻한 분위기로 감싸주고 있었죠. 왜 이런 곳에 오면 괜히 나도 기품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남편과 전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걸 보며 나도 참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고 살았구나. 이런 여유를 느껴본 게 대체 얼마만인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잔잔한 미소가 절로 나오던데요. 남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참 행복했습니다. 요즘 가게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는 당신이 맡은 사건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물어가며 평온하고 여유로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와인을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저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행복에 쩍 소리가 나면서 금이 가는 것 같았죠. 호텔에서 만날 거라 예상하지 못했던 그 불청객은 바로 고등학교 시절 제 동창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서로를 한눈에 알아보는 것이 신기할 지경이었죠. 처음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었던 얼굴이었는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이곳에서 마주치다니 어떻게든 피해볼까 싶었지만 제 얼굴을 알아본 동창이 먼저 다가왔어요. 머릿속에선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죠. 지금 이 자리에서 피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낼까?
하지만 이미 그 동창이 저를 알아봤으니 피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죠. 혜은아, 너 혜은이 맞지?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해오는 동창에 저는 떨떠름하게 인사를 건넸고 남편 역시 얼른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절 직접적으로 괴롭혔던 친구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고등학교 시절에 괴로웠던 기억들을 청산하기 위해 이런 시간을 갖고 있었던 저로선 굳게 해왔던 다짐들이 순간 무너져 내린다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잊고 지내려 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와서 제 마음에 잘 다져놓은 모래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찾았던 이 호텔에 보고 싶지 않고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게요. 어머, 이게 진짜 몇 년 만이야. 다른 애들은 그래도 연락이라도 하고 지내는데 기집애 넌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연락 한 번 안 하고 지내니? 정말 섭섭하다.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좋네. 그치? 너 어쩜 얼굴이 이렇게 하나도 안 늙었어? 결혼 잘했나 보다? 그러게, 진짜 오랜만이네. 여기서 다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나야 잘 지내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옛날 얘기를 꺼내는 동창 앞에서 티를 내지도 못했지만 전 이미 그때부터 잔뜩 긴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옛날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30년 만에 마주한 얼굴이었지만 그동안 잊고 지내려고 애썼던 사람들과 필사적으로 다시 얽히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예상과 다른 법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다 보게 될 줄 몰랐다는 제 얘기에 동창은 그제야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생각났다는 듯이 퍼뜩 반가워하며 제 손을 잡아 끌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동창회가 있는데 연락받고 온 거 아니었냐면서요. 당연히 그때 이후로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연락하는 친구라고는 하나도 없으니까 동문회에서 제 연락처를 알고 있을 리도 없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창회 연락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어머, 난 또 여기 알고 온 줄 알았네. 우리 오늘 여기 지하에서 동창회 하잖아. 그러지 말고 같이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인사라도 하고 가자. 너 진짜 오랜만에 얼굴 비추면 다들 반갑다고 난리 날걸. 그래도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인데 어떻게 그냥 모른 척하고 갈 수 있어. 뭐 와가지고 밥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만 비추고 인사만 하고 가라고. 저 혜은이 좀 잠깐 빌려가도 괜찮죠? 제가 식사 중에 너무 시간 뺏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오랜만에 동창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친구들끼리 얼굴만 보고 인사만 금방 하고 돌아올게요. 제가 그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나요? 전혀요. 오히려 반갑게 제 손을 잡아 끄는 동창의 반응이 황당할 따름이었죠. 더군다나 동창의 자리에 가면 분명히 그 애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같은 학교에 다녔던 친구를 만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온 몸에서 식은땀이 흐르를 정도로 긴장이 되는 상황인데 그 애랑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예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몸과 마음의 상처들이 다시 도져올 것만 같았고 그동안 힘들게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를까봐 두렵기만 했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괜찮겠냐는 듯 저를 쳐다보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딱 잘라서 거절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우유부단한 인간이에요. 여기서 난 죽어도 못 가겠다, 미안하다 하면 우연히 만난 동창을 보고도 동창회에 얼굴 한번 비추러 가기 싫다 얘기한 사람으로 또 친구들 사이에서 말이 돌 게 뻔하고 그렇게 말이 돈다면 제 옆에 앉아있는 남편 꼴까지 우스워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야 한번 그렇게 되고 말지 뭐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소심한 제 성격 탓에 제 옆에 있는 가족들까지 저 같은 사람들로 만들 수는 없다 싶어 그래 까짓건 뭐 어려울 게 있냐 같이 가자 하고 일어났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 뭐 어때? 당신 말대로 이제 다 지난 일이잖아. 내가 지금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으니까 나도 이제 정말 신경 안 쓰려고. 내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겪었던 일이니까 내가 잘 마무리하고 싶어.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올 거라고 머릿속으로 수십 번은 더 생각했었는데 그게 오늘이 될 줄은 몰랐지만 말이야.
그렇게 도착한 동창회 장소에는 이미 많은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처음엔 제 얼굴도 알아보지 못해서 친구 손에 억지로 붙들려서 끌려온 저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밥 먹다가 우연히 혜은이 만나서 데리고 왔다 친구가 소개를 하니까 그제서야 저를 알아보고 몇몇은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건네오더라고요. 반가워하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냥 어색한 웃음만 짓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학창시절 저를 주도적으로 괴롭혔던 그 애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무리해서 그 애의 눈치를 보는 그 상황은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왜 애들은 그렇게 나서서 개의 시녀 역할을 자처하는 걸까요? 어머, 이게 누구야? 누가 어디서 뭘 먹고 있었다고? 우리 혜은이가 어디서 호구 같은 남자 하나 잘 물어서 시집은 잘 간 모양이네. 나는 너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도 못 갔다는 얘기 듣고 빌빌거리면서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호텔에서 저녁까지 먹고 있을 정도면 그래도 그렇게 못 살고 있진 않나 보다. 야, 진짜 다행이다. 나 걱정 많이 했어요, 나.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아직도 찐따처럼 살고 있을까 봐. 근데 남편은 무슨 일 하는 사람인데? 혹시 남편도 손버릇이 많이 안 좋으시니? 왜 30년 전에 동창이니까 옛날 얘기 갑자기 생각나서 너 지갑 훔친 거 걸렸다가 학교에서 엄청 혼났었잖아.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네가 손버릇이 그렇게 안 좋았으니까 남편도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아닌가 해서. 기억도 하기 싫은 목소리. 목소리는 늙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괴롭힘의 시간들이 무슨 문신처럼 남아있나 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오서서 돋는 걸 보니까요. 저 멀리서 그렇게 만나기도 싫어했던 동창회의 주인공, 그 애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그 얼굴을 보니 그때의 기억이 다시 떠올라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뭐가 그렇게 반가운 건지, 저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저희 둘이 절친한 친구라도 되는 줄 알았겠다 오해할 정도더라고요. 하지만 전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겠더군요. 그 말투와 표정에서 느껴지는 경멸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때를 잊지 못한 채로 살아왔지만 그에도 여전히 고등학교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저를 깔보고 무시하는 것 같은 말투, 행동, 표정,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때의 제가 아닌걸요. 그런 소리를 듣고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로 다짐했고 그 다짐으로 오기 싫었던 이 동창의 자리에까지 질질 끌려왔으니 뭐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친구? 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다 듣고 진짜 웃기긴 하네. 그런데 경은아, 남편이 도둑놈인 거 너 아니니? 얘기 들어보니까 너희 남편 뭐 회사에서 큰 비리 저질러서 깜빵 간 것 같던데.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이고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만 보이는 법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진짜 맞나 봐. 남편이 도둑놈이라서 다른 사람 남편도 다 도둑놈처럼 보이나 봐.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감정을 겨우 억누르면서 대답했어요. 저 스스로 말을 던지고도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전처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어버리고 싶었지만 이젠 그럴 나이도 아니고 무엇보다 내가 더 이상 그런 사람에게 휘둘릴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말을 들은 경은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주변 동창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은이 남편이 깜빵 갔다고 하니까 그 소식이 정말 사실인가 보다. 사실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까지 그 소식을 다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경은이의 얼굴에 지갑을 꺼내고 그 안에 들어있던 남편 명함을 한 장 꺼내 경은이의 얼굴로 집어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주워든 경은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이걸 왜 네가 가지고 있냐며 재차 되물었죠. 경은이의 그런 반응에 주변 동창들도 몰려들어 명함을 앞다투어 확인했고 제 남편이 검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 살면 안 되지.
넌 그냥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평생 못 살아야 맞는 거 아니야? 네가 뭔데 날 그렇게 깔보고 무시하냐고. 네가 대체 뭔데? 사람 무시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니? 너도 30년 전에 그렇게 이유 없이 나 괴롭혔잖아. 어때? 반대로 무시당해보니까 그때 내 기분을 좀 알겠어? 그건 그렇고 명함 봐서 알겠지만 네 남편이랑 내 남편이랑 마음만 먹으면 만나는 거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네가 나한테 이렇게 굴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잘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더라고요. 어찌나 속이 통쾌하고 고소하던지요. 사과를 하자니 죽어도 자기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고 또 그렇다고 고개를 숙이지 않자니 자기 남편한테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때는 내가 미안했었다 사과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동창들도 전부 다 저게 무슨 창피냐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킬킬거리기 바빴죠. 너네는 이게 그렇게 웃기고 재밌니? 여기서 이렇게 다 대놓고 무시하는 애나 남편 명함 한 장 나오기 전까지 똑같이 생각하고 동조하고 있었던 니네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야. 이제 와서 너넨 다른 사람인 척 깨끗한 사람인 척 구는 거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다 똑같고 우스워 보여. 다시는 동창회 올 일도 없겠지만 어디 가서 나랑 동창이었다 얘기하고 다니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쪽팔리니까. 경은이가 도망치듯 동창회 자리를 빠져나가고 자리에 남아있던 친구들이 그제서야 저한테 친한 척을 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남이가 떨어져서 저 역시 그 자리에서 애들에게 쩌렁쩌렁한 한마디를 해주고 그 길로 동창들과 전 간단히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자리를 떠나며 다시는 이들과 엮이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과는 이제 영원히 끝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저를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인생은 결국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날이었죠. 그 후로 전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며 남편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그날 이후로도 한 번씩 옛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옛날의 일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그렇게 흘려보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올해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당했던 것에 비해서 그 애 너무 약한 벌을 받게 된 게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연히 듣게 된 불교 스님의 법문 속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전생이 있었던 것처럼 다음 생, 다다음 생이 존재한다고요. 이번 생에 다 치르지 못한 죄값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다음 생에 그 죄값을 마저 치르게 되어 있답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은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어떻게든 돌려받게 되어 있으니 언제고 찾아올 그 흐름에 맡겨두고 난 나대로 다음 생에 찾아올 좋은 복을 잘 쌓으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지나간 인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려고요. 이미 제 복수는 속 시원하니 잘 끝난 것 같으니까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누군가 한 사람을 이렇게 오랫동안 미워하는 일, 저한테도 쉽지 않았던 스스로를 좀먹는 일을 드디어 이렇게 통쾌한 복수와 함께 끝낼 수가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50이 된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하지 않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들이 원래는 집 밖에 나가 생활하다 최근에 회사가 본가와 가깝다며 다시 같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자식과 함께 사니까 감회가 새롭기도 한데 여전히 자식은 자식인지 제 눈엔 챙겨줘야 할 것들이 산더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그래서 자주 싸우기도 하는데 다행히 둘 다 뒤끝이 없어서 잘 풀려곤 해요. 또 아들과 함께 공유하는 취미가 하나 있는데 드라마 보기입니다. 드라마를 보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언제 싸웠냐는 듯 풀기도 해요.
그러다 최근에 학창시절 내용이 주요 내용인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요. 청춘 드라마의 아름다운 남녀 주인공 모습이 어여쁘기도 하고 감탄하면서도 한편 저는 제 학창시절을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학창시절을 보내셨나요? 행복한 시절을 보내셨나요? 사실 전 그렇지 못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요. 행복한 시절을 보낸 분이 계시다면 그 자체로 전 참 부러운 입장이네요. 아무쪼록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그런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고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 이 사연 채널에 제 사연을 써서 제보해 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럼 친한 언니에게 속사정을 얘기한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글을 써볼게요. 먼저 저에 대한 사람의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 전형적인 남아선호 사상의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친정 엄마, 아버지로 하실 것 같으면 장남인 저희 오빠만 자신의 귀하고 애틋한 자식으로 여기셨고 전 그야말로 찬밥 신세라 봐도 무방했어요. 옛날에야 그런 남아선호 사상이 만연해 있다고 해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생각이나 사상이 점점 옅어진 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저희 친정은 유달리 남자만이 귀한 씨앗이자 집안의 기둥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구성원이 첫째 오빠, 둘째 언니, 셋째 언니, 그리고 저예요. 사남매인데 예상하셨겠지만 저희 엄마는 아들을 더 낳기 위해 임신을 거듭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진 그나마 말리셨다고 해요. 당신 무리일 것 같으니 이제는 우리 여기서 그만 멈춥시다. 아, 싫어요. 난 우리 아들 볼 때까지 계속 나와볼 겁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분명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꿈이 기운이 남자였어요. 아, 용이 아주 팔딱팔딱 뛰더라니까요. 여보, 나 믿고 우리 한 번만 더 시도해봐요. 아유, 당신 나이도 있고 안 된대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자식 6, 7을 줄줄이 낳고도 논밭에 펼쳐놓고 잘만 길렀는데 넷째까지만 딱 낳아보자고요. 안 되면 나도 그땐 포기할게요. 그나마 양반이셨던 저희 아버지가 엄마를 말리셨다 하지만 엄마는 급기야 넷째까지 임신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저였죠. 전 언니들 가운데서도 가장 천덕꾸러기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부모님의 이쁨을 차지하기 위해 꽤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무슨 행동을 해서라도 칭찬받고 이쁨받기 위해 오로지 부모님의 자식으로 인정받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곧잘 대회에 나가 상도 받아오고 공부도 징그럽게 열심히 해야 됐죠.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뼛속같이 차가운 냉대였습니다. 아이고, 넌 계집애가 무슨 공부를 그렇게 죽어라 하니? 예, 대충 해라, 대충 해. 어차피 너 대학 보내줄 여력도 안 되는데 너까지 대학 가면 우리 집 형편 다 말아먹으려 드는 거야? 엄마, 언니들이랑 오빠가 공부 열심히 안 하니까 나라도 하려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게 뭐 잘못됐어요? 학생이 공부한다는데? 예, 안 들린다.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저기 썩 꺼져서 내 눈에 안 보이게 공부를 하든가 해. 아님 잠이라도 자빠져 자든지. 어휴, 보고 있으면 속이 답답해지네. 저희 친정엄마는 유독 말이 세신 분이었어요. 아마 말로 할 것 같으면 저희 친정엄마 이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여자 자식들에겐 박하셨고 저에겐 너무나 엄하고 냉혹한 엄마였습니다. 반면 날라리들과 어울려 다니는 오빠에겐 용돈이며 문제집이며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죠. 오빠가 뻔히 다른 곳으로 사고 치러 놀러 다닌다는 걸 알면서도 해주시던 그 행동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아들에 대한 집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엄마의 기대는 늘 오빠였고 오빠는 사실 그런 엄마의 관심을 힘들어했어요. 자기에게 기대가 집중되는 것을 버거워하곤 했죠. 그래서 일부러 사고라도 쳐서 엄마를 자기에게서 떨어뜨리려 한 것인데 전 아는 그 사실을 엄만 모르셨습니다. 우리 장남 언젠가는 철 들어서 돌아올 게다. 엄만 그렇게 꾹 믿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니네 오빠한테 괜한 소리들 말고 오빠가 집에 오면 잘 대해줘라. 엄마 없을 땐 밥도 챙겨주고 알았냐?
엄마는 당시 시장통에서 채소가게 일을 하고 계셨는데 자리를 비울 때마다 저희 자매에게 저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러니 언니들의 불만은 늘 한결같이 높을 수밖에 없었죠. 난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절대 안 될 거야. 나도 그래. 예진아, 너도 엄마 말 다 들을 필요 없어. 난 이미 한 귀로 흘리고 들은 지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이 동네도 뜰 거야. 뭐? 언니들 정말 여길 떠날 거라고? 그럼 난? 모르겠다. 그냥 우리 각자 갈 길 가자. 그 편이 차라리 행복하겠어. 이 집 구석에서 살다간 나 미쳐버리고 말 거야. 설마 했는데 언니들은 정말이지 졸업을 하는 동시에 다른 동네로 떠나고 말았어요. 내심 아직 학생이었던 전 그나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언니라도 있길 바랬었는데 언니들은 학을 뗐다는 듯 미련 없이 떠나버리더라고요. 마음은 아팠지만 이것도 언니들의 선택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었죠. 다만 외로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게 관심이라고는 없는 친정 부모님, 성인이 되었음에도 사고만 치는 오빠, 그 사이에 저라는 투명 인간 같은 존재, 전 공부로 그 외로움 감정의 허기를 꾸역꾸역 채워나가며 고등학교 시기를 지나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제가 그 아이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땐 결코 다시 마주칠 줄 몰랐던 인연이었어요. 너 올해도 3반 됐네? 나둔데. 우리 작년에도 같은 반이었잖아. 아, 그랬나? 우리 같은 반이었어. 나는 너 알고 있었는데 너는 몰랐구나? 표정 보니. 네가 유명하다는 걸 모르는 모양인데 너 공부 잘하는 걸로 유명하잖아. 갑자기 어느 날 제게 다가온 그 여자아이는 친하게 지내자는 말과 동시에 제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성적을 올리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막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쁘장하고 성격도 좋아 보였던 아이는 당시 감정의 허기가 심했던 제게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동아줄 같았어요. 전 그 아이의 요구를 아무 조건 없이 다 들어줬습니다. 문과보단 이과 계열이 약하다는 점을 파악하곤 직접 선생님을 자처해서 이건 이렇게 풀어야 한다, 저건 저렇게 풀어야 한다 알려주곤 했어요. 와, 예진아, 네 말대로 하니까 나 진짜 성적 올랐다? 너무 고마워. 저한테 고맙다고 말하며 언젠가 이 은혜를 갚겠다고 했지만 사실 도움을 주는 쪽은 언제나 저였고 나중에 그 아이에게 오히려 배신을 당하고 말았어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제겐 상처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제 마음 한켠에 아직도 자리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어느새 학교 내에 이상한 소문이 퍼져 있더라고요. 바로 제가 성적을 잘 받기 위해 남자 선생님에게 꼬리를 치고 있다는 소문이요. 그리고 옆 학교 남학생들과도 수시로 만나면서 몸을 함부로 굴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겁이 날 만큼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고 모두가 뒤에서 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나서부턴 손과 발이 덜덜 떨렸어요. 야, 제 별명이 걸레래 걸레. 앞에선 범생인데 뒤에선 별짓거리를 다 한다던데? 그래? 심지어 쟤네 집안 가난하잖아.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할 형편인데 그렇게 반에서 1등씩이나 하겠냐? 다 수가 있는 거지. 그 수가 몸 굴리는 거라니. 너무 소름 끼친다. 무서워. 전 언니들이 용돈을 조금씩 보내주어 그나마 문제집 사는 정도는 충당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학교 친구들은 그것을 남자가 주는 돈으로 바꿔 말하고 있더라고요. 모두가 그걸 믿었습니다. 그렇게 전 학교에서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고 누군가 말을 걸어주면 감사해야 할 그런 처지가 되어 있었죠. 집에선 투명 인간, 학교에선 왕따. 전 당장이라도 옥상을 올라가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여러 번 느꼈어야 했어요. 그것을 참아내고자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눈이 충혈되도록 교과서만 쳐다봤죠. 나중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그 애를 찾아갔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믿지 못하실 거예요. 제이야, 우리 한때 친구였잖아. 왜 그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건데? 그만둬, 제발. 나 너무 괴롭고 힘들어. 왜 그러냐고? 네 등수가 떨어져야 내가 올라가니까 그러지. 뭐라고? 너 진심이야? 고작 그것 때문이라고? 고작? 그거?
나한텐 고작이 아닌데? 당연히 진심이지. 숨이 확 갑갑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악마 같은 눈빛을 번뜩이며 네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전 결코 이 아이에게 상대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자퇴가 아니면 전학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학을 요청드리니 귀찮다는 이유로 친정 부모님은 저를 외면하셨고 결국 스스로 제 발로 학교를 걸어 나오고 말았어요. 그때 운동장을 가로질러 터벅터벅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돌아보니 그 애였습니다. 그 애는 씩 웃으며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어요. 치가 떨렸습니다. 돌멩이라도 들어 던지고 싶은 충동도 느꼈고요. 아님 제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그 애를 벌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 무력했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전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부모님의 질타가 두려워 언니들이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나마 언니들이 제 얘기를 듣고는 자기 일처럼 펄펄 뛰며 화내주었는데 그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첫째 언니가 묵고 있는 방에 함께 살면서 언니가 하는 일을 도와주게 됐어요. 우리 나쁜 일 있고 좋은 것만 생각하자. 암만 생각하자, 응? 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위로해 줬지만 전 가끔씩 그 악마 같은 미소를 짓던 여자애를 떠올렸습니다. 떠올리면 가슴이 갑갑해져 오고 식은땀이 흘렀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 그 아이가 저와 다시 악연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곤 생각조차 못했죠. 그것도 가족으로 엮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그 아이가 누구일진 예상이 되시겠죠? 아, 참고로 나중에 제가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 넌 그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니? 참나 쓸데없이 기억력도 좋아라. 예, 안 좋은 기억은 다 잊어. 원래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 그런 것까지 다 품고 살면 정신건강 해친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니 화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끌어올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돌아와 마저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그래도 그때 전 언니들과 있어 그나마 정서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나름의 진료도 모색해 나갔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언니 일도 돕고 고깃집에서 일도 하고 그리고 밤 12시부턴 검정고시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코피를 똑똑 흘려가며 하는 공부도 고되고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필요할 것 같아 꾸준히 공부를 했어요. 검정고시는 기존에 하던 공부가 있어 가뿐히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을 때 언니들이 얼마나 좋아해 주었는지 몰라요. 우리 막내가 역시 머리 하나 똑 부러지고 최고라니까? 막내야, 그러지 말고 너 공부 쪽으로 가보는 게 어때? 우리 막내 언니들 하는 일 하기엔 너무 머리가 아까워. 맞아. 둘째 말대로 예진이 넌 공부 쪽으로 가야 돼. 예진아, 등록금 걱정하지 말고 너 대학 준비해보면 안 될까? 만약 이때 언니들 말대로 제가 전문 직종의 길을 모색했다든지 어떻게든 공부를 하는 직업 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틀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전 여직 이것이 후회가 된답니다. 언니들이 열심히 돈을 버는데 저만 공부하느라 허송세월 돈을 축내는 것이 미안했기에 전 언니들을 따라 돈을 벌기로 결심했거든요. 그 선택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넓은 시야로 보지 못하고 코앞의 위기 상황에만 대처한 것이 된 셈이었어요. 언니들이 발이 퉁퉁 부어가며 서서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저라도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작은 회사에 들어갔지만 그때부터 제 인생은 바람잘 날 없게 됐습니다. 전 고졸 출신으로 자그마한 회사에 격리로 취업을 했는데요. 당시 여기엔 저희 남편이 한참 높은 직급으로 앉아 있었죠. 알고 보니 제가 들어갔던 그 회사는 시부모님의 회사였고요. 전 며칠 만에 남편의 눈에 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얘기하기를 제가 일을 빨리 익히는 것도 좋았지만 그 외적인 모양, 돈을 아껴 쓰는 거라든지 말을 차분히 한다든지 하는 사소한 것들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조용하고 집에서 살림 잘할 것 같은 여자를 이상형으로 꼽았는데 말수가 별로 없는 제가 딱 그럴 것 같았죠.
물론 저 역시 남편의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기에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다 결혼까지 흘러가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반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있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첫 인사를 드리러 온 날부터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경리를 며느리로 삼게 될 줄은, 아이고. 시어머니는 보자마자 대놓고 한숨을 쉬었고 남편에게 자꾸 눈치를 주었습니다. 남편은 남자가 둘인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그래서 더 귀한 아들이었어요. 마치 제 오빠가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그랬듯이요. 차별이라면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싫고 무서웠지만 저는 제 친정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최대한 사근사근한 말투로 내조를 잘하겠다고 살림도 열심히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역시나 돌아오는 반응은 살림만 열심히 한다고 되겠니? 어? 집안이 받쳐줘야지 집안이. 아님 것도 안 되면 능력이라도 되든가. 우리가 고작 고졸 격리를 며느리로 받으려고 금지옥엽으로 내 아들 키운 줄 알아? 우리 아들은 내 평생 뼈를 깎아가며 키운 아들이야. 너희 집처럼 아무렇게나 막 키운 게 아니라고. 여기에 덧붙여 사남매인 저희 집을 향해 시어머니는 돈도 없는 집구석이 꼭 애는 많이 낳는다면서 대놓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뛰쳐나오고 싶기도 했습니다. 수치스럽고 비참하기도 했죠. 친정 언니들 얼굴이 막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때 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자기 엄마와 싸우려는 모양새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제 입으로 저를 설명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지금은 제가 그저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제가 잘하겠습니다. 남편 내조도 잘할 거고 또 부족함 없이 아이들도 키울게요. 너무 당당해 보여서 버릇없게 여기실 수도 있지만 정말 아내로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전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어요. 이 사람을 만나고선 더 그렇게 됐고요. 저희 둘 잘 살게요. 아이고, 말은 청산유수네. 말로는 못 따라가겠어. 난 아가씨 배경이 싫다고. 아, 그만 못해. 아까부터 가만 들어주려고 했더니만 도저히 못 참겠네. 시어머니의 반대가 상당했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결혼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던 건 시어머니와 달리 시아버지께서 무척이나 호쾌하시고 털털하시며 또 저를 어여삐 여겨주셨기 때문이었답니다. 아니, 당신은 무슨 말이 매번 그런 식이야. 우리 며느리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구만. 아가씨, 이 사람이 오늘 뭘 잘못 먹었는지 말을 이따구로 하는데 난 아가씨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준다면 대찬성이야. 내가 비록 조그만 회사긴 해도 아가씨 일하러 가는 거 간간히 보면서 저런 참한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된다면 참 좋을 텐데 하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 속마음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이야 꿈에도 몰랐네. 당신도 그만. 아가씨, 분위기가 험해졌으니까 오늘은 이만 이 정도로만 인사하고 돌아가요. 시아버지께선 첫 만남에서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했어요. 거기다 제가 꼼꼼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모습이나 어떤 일이든 책임감 있게 하는 모습들을 남몰래 지켜보신 모양이었죠. 좋은 인상을 드릴 수 있었으니 내심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허나 결혼식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명절날이군 행사 때군 눈도 제대로 맞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시키는 것도 내키지 않는다며 주로 요리는 자신이 하곤 했는데 이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도 마음은 항상 불편했어요. 시댁만 가면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안해했고 늘 이런 분위기를 풀어주신 건 시아버지였고요. 여기에 남편이 합이 죽죽 맞았으니 결혼 초기 사실상 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오늘따라 화사한 옷을 입고 와 그런가 내 눈이 다 멀 것 같네. 어째 우리 며느린 결혼하고 나서 미모가 점점 오르는 것 같다. 내가 어디 동네 시장이라도 나가서 며느리 사진 보여주면 사람들이 연예인이랑 결혼했냐고 묻더라니까. 그죠, 아버지? 저도 그래요. 거기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절 잘 챙겨주는지 몰라요. 제가 처복은 진짜 타고났나 봐요.
옛날에 아버지 아는 무당이 그러셨다면서요. 제가 안 해보군 타고났다고요. 그래, 그래, 맞아. 그러고 보니 진짜 그러네. 두 사람 호흡이 척척 맞네. 이보세요들, 무슨 귀한 며느리라도 들어왔어? 아, 왜 그렇게들 유난이야? 참나, 나는 고졸 경리가 내 며느리로 들어왔다군 쪽팔려서 어디 나가서 말도 못해. 마음 같아선 숨기고 싶은 거 겨우겨우 직업도 속여서 말하고 있구만. 아, 맞다. 이 말 하려는 걸 깜빡할 뻔했네. 예, 너 내가 인사하는 그 윗집 아줌마 있지? 동네 아줌마들한테 네 친정이 꽤 잘 살고 대학도 나온 애라고 얘기해놨으니까 그런 줄 알아? 괜히 얼타서 추잡한 상황 만들지 말고. 네? 거짓말을 하셨다고요? 아, 굳이. 굳이는 뭘 굳이야. 그럼 네가 나 같으면 쪽팔려서 고지곳대로 말할 수가 있겠니? 고졸 경리라고. 이때만큼 대학을 안 나왔다는 것이 서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안 가고 싶어 안 간 게 아닌데 말이죠. 아, 당신 또 시작이네 이거. 며느리를 꼭 울려야 성이 풀리겠어. 당신이야말로 조용히 해요. 나도 참을 만큼 참고 있으니까. 솔직히 시어머니한텐 단단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저도 꽤 많았습니다. 저에 대한 것들을 이상하게 속여 남들에게 말하고 다니신다는 점이 특히 그랬고요. 시아버지나 남편이나 제 편을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시어머니는 더 심하게 매질하셨죠. 유지부동이었어요. 무조건 자기가 일단 맞다고 보시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벌주의, 직업주의, 이 모든 것들을 우선시하고 섬기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종쯤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어느 순간부턴 아버님도 더 심해지는 것을 알아차리시곤 그저 한숨으로 대처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당신이 그러니까 며느리가 저리 기가 죽어 있지. 그러던 중 전 한 가지 일로 육체적인 힘들까지 짊어지게 됐는데요. 축복인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임신이죠. 임신을 했을 때 도련님의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는데요. 도련님이 사고로 다쳐서 병동 생활을 잠깐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같이 도우라고 임신한 절 병원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너 아니면 누가 우리 아들 돌봐주니? 잘 왔다. 네, 형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는 힘이 없어서 엄만 도움이 안 돼요. 부탁 좀 드려요. 도련님은 사실 부탁조도 아닌 건성으로 제게 자신의 간병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아픈 사람이 저리 말해 거절할 수도 없어 일단은 돕는 신용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도련님으로 잠깐 말할 것 같으면 시아버지를 닮지 못한 시어머니 쪽에 훨씬 가까운 사람이었죠. 허영 부리는 거 좋아하고 일은 못하는 한량 같은 사람이요. 해주기 싫었던 정말이지 억지로 간병을 해준 기억이 나네요. 또 문제는 아이를 낳고 난 후였어요. 지금만 해도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일하고 집안의 일도 육아도 함께하는 추세인데 인생 선배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옛날엔 여자가 거의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 역시 그게 당연하다고 알아왔고 그렇기에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도 별다른 생각을 갖지 못했죠. 게다가 남편은 당시 사업을 하느라 바쁘다며 집에 잘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진짜 다음 주엔 많이 들어오도록 노력할게.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우리 부모님 사업과도 연관이 깊어서 자꾸 신경을 쓰게 되네. 돈 버는 것도 다 한때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사업 안정시켜 놓으면 우리 가족 나중에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애기 생각해서라도 참아주라. 이렇게 말하는데 차마 남편을 재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도 제가 키우고 독박 육아를 하며 힘겨운 시기를 보내야 했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아이를 낳았지만 남자란 것에 잠시 안도하곤 그냥 휙 집 밖을 나가버리셨고요. 이 시기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낳았다고 잠시 좋아하셨는데요. 저와 그때가 돼서야 눈을 맞추고 얘기를 주고받으시더라고요. 물론 그 관심이 저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단 아들에 대한 자기 손주에 대한 관심이었죠. 너 우리 지환이 기저귀 잘 갈아주고 있는 거 맞지?
애들은 늘 깔끔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키워야 한다. 네가 산후조리 아줌마까지 불러서 조리받으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야. 네, 어머니, 그러고 있어요. 제가 뭐 언젠 더럽게 안 치우고 아이를 키우고 있었나요? 잘 아시잖아요. 하여튼 너는 한마디를 안 먹냐, 열마디를 안 해, 그 주둥아리. 내가 말하고 있을 땐 좀 닫고 있어라. 아, 맞다. 그리고 우리 아들한텐 전화 같은 거 하지 마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많이 바쁘지 않니? 그러니 되도록이면 애 키우는 거 네 선에서 다 해결해. 바쁘네 오라 가라 뭐 사와라 하지 말고. 제가 한마디 하려 했지만 주둥아리를 닫고 있으라며 대놓고 욕을 하시니 일단은 어쩔 수 없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이를 정신없이 낳고 키우며 시댁과는 최대한 떨어져 지내고 있었는데요. 한 가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프고 도저히 쉽게 마음을 추스릴 수 없는 소식이었죠. 바로 갑작스러운 시아버지의 비보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선 반려견을 무척 사랑하셔서 꼭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산책을 나가주시곤 했는데 빗길에 반려견을 산책하러 가시다 그만 사고를 당하시고 만 거예요. 산길에서 발을 잘못 헛디뎌 떨어져 버리셨는데 머리 쪽을 크게 다치고 만 것이었죠. 이때 시아버지의 반려견이 소리를 크게 짖어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외진 그쪽으로 다가와 119에 신고를 해줄 수 있었는데요. 천만다행으로 수술은 잘 끝났지만 시아버지는 하반신 마비로 장애인이 되어 버리셨답니다. 시어머니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변만 원망해댔어요. 그 화살이 저에게도 왔고요. 무당이 그랬어. 네 아버지는 산과 친해져서는 안 된다고. 근데 저놈의 개새끼 때문에 저것 때문에 산에 올라갔다가 저 지경이 된 거 아니니? 엄마, 상심은 크겠지만 일단 마음은 추스리고. 아니다. 걔 때문이 아니지. 집안에 잘못된 사람을 들인 것일 수도 있겠지. 암탉이 요란하게 짖어서 이 사달이 날 것인 게지. 그래, 그게 분명하다. 시어머니의 상심은 이해하겠지만 가족들, 친척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를 손가락질하며 요란하게 구시는데 정말 무안하고 수치스럽더라고요. 주마등처럼 시어머니가 그간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시며 번번이 무시하셨던 게 떠오르기도 했고요. 남편이 이에 꽤 화가 났었나 봐요. 남편도 평소 자기 엄마 말은 그냥 듣는 경우가 많았는데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도대체 이게 저 사람 잘못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좀 하세요. 아버지 일을 저 사람한테 화풀이 하지 마시라고요. 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드리겠지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한테 탓 돌리시는 거 하지 마세요. 듣는 저도 사람인데 기분 나빠요. 아버님도 몸 불편하신데 이런 분위기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너 지금 보면 말 한 번 잘한다. 집안꼴 아주 잘 돌아간다. 자식놈 새끼는 지 애미한테 대들어 며느린 시어머니를 걔만 또 못하게 대해. 너 오늘 일 내가 절대 잊지 않으마. 알겠어? 반드시 갚아줄 거다. 제가 용기 내어 했던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더 열을 냈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 시아버지의 아끼는 반려견을 어딘가에 팔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제 엄마가 정상이 아닌 걸 알곤 제 손을 붙잡고 병실 밖을 나왔습니다. 그 시기 전 순종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화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던 게 분명했어요. 나와서도 손과 발이 덜덜 떨리면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상상을 했거든요. 이젠 못 참아. 나도 변해야겠어. 변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어. 그래,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해. 표출하지 못한 아픈 마음들이 켜켜이 쌓여 저를 짓누르고 있었던 건지 그때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게 됐습니다. 그 경험이 꽤 중요했어요. 저도 사람이라는 거, 제 마음을 말해도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알게 되자 이후로부턴 제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괜히 시아버지 간병이 힘들다며 제게 하라고 떠밀 때면
시아버지를 생각해 도와드리긴 했지만 이상한 말들은 못 들은 척 대꾸를 아예 하지 않거나 무시했어요. 그도 아니면 반박을 하기도 했죠. 시어머니는 어디서 며느리 주제에 자기 말을 무시하냐며 저를 또 압박하려 들었지만 전 태연하게 굴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곤 정말 못 들었다 무슨 말을 하셨냐고 되물었죠. 너 지금 못 들은 척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저 정말 못 들었어요. 아, 걸레 빨라고요? 네, 조금 이따가 할게요. 지금은 다른 게 할 게 있어서요. 이게 어디 건방지게 시어머니 말을. 그럼 시어머니도 할 말이 없는지 벙찐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는 게 꽤나 재밌었습니다. 어머님, 할 말 많으실 텐데 못 하시는 거 솔직히 고소해. 내가 이렇게 얄밉게 대하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나고 배기시겠어. 이런 마음 나쁜 마음인 거 알지만 솔직히 난 지금이 전보다 훨씬 편해. 마음도 몸도. 그래, 당신 잘했어. 앞으로도 지금처럼 해. 그냥 난 신경 안 써. 내가 그랬잖아.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다행히 남편도 친정 언니들도 모두 이런 저의 변화를 지지해줬죠. 제게 지금처럼 하라며 등 떠밀었습니다. 자존감 없는 사람이 자존감 있는 척 구는 거, 자신감 없는 사람이 자신감 있는 척 행동하는 거 결코 쉽지 않지만 이때 전 알았어요. 이건 인생 후배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리 손윗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그 비위를 다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맞추다 보면 끝이 없을 거고 어느 순간 윗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특히 가족이란 테두리 안에서 시어머니의 위치는 공고하기에 더더욱 그럴 테죠. 아무쪼록 전 변화의 변화를 거듭해 나가며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 더 행복했던 소식은 시아버지 역시 재미를 느끼셨다는 것이었어요. 내 신세가 일이 된 게 안타깝긴 하지만 난 요즘 네가 집사람이랑 대적하는 거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 그 재미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아가, 앞으로도 당당하게 나와라. 너무 보기 좋다. 시아버지마저 좋아해 주시니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저로 사는 기분이었달까요? 해방감을 되찾은 기분이었죠. 그렇게 시아버지 옆에서 간병을 해드리면서 적적하지 않게 보살펴드리고 있었고요. 그런 나날들을 보내던 중 시어머니의 관심이 다른 쪽으로 쏠리고 말았는데요. 바로 저희 둘째 도련님이 장가를 가시게 됐다고 선언한 겁니다. 둘째 도련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량의 시부모님 회사에서 별거 하는 거 없이 노닥거리는 사람이었는데요. 저희 남편이 그 때문에 도련님을 몇 번 질책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을 정도로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갑자기 여자를 데려온 겁니다. 그것도 직업이 변호사인 여자를요. 제 동사가 될 사람이 변호사라니 시어머니는 난리가 나서 동네 잔치라도 여실 기세가 되셨어요. 아니, 우리 집에 변호사 며느리가 들어온다니. 아, 이게 웬일이냐? 아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여보, 나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뭘 그리 요란을 떨어. 직업으로 사람 평가하지 말라 그랬거늘. 아, 요란 안 떨게 생겼어요. 변호사라잖아요. 그것도 우리 장남이 데려왔어야 할 며느리를 둘째가 데려온다는데 어머나 세상에. 시어머니는 장남이 데려왔어야 할 며느리가 이제야 들어왔다며 집안의 격이 다시 갖춰졌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도련님을 슬쩍 보며 아주 잘했다는 은은한 미소를 보내셨죠. 솔직히 어떻게 둘이 인연이 된 건지 저도 궁금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한량 같은 도련님의 거짓말로 인연이 된 것이었더라고요. 도련님은 외제차만 고집하며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다녔는데 동서한테 자신이 곧 형의 사업도 함께 할 거고 부모님 사업도 받게 될 거라고 했다더군요. 실상은 제 남편 사업에 전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시부모님 사업 역시 남편이 물려받을 것이었지만요. 아무쪼록 그렇게 들어온 변호사 동서는 정확히 도련님이 그 선전포고를 한 지 일주일 지난 주말 시댁으로 발걸음을 했습니다. 전 그 동서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쥐고 있던 포크를 우수수 떨어뜨리고 말았고요. 여러분도 예상하셨을까요?
얼굴이 변했다 한들 그 애는 분명 저를 악질적으로 괴롭혔던 절 왕따시킨 무리의 주동자, 그리고 가해자였어요. 그때부턴 저도 모르게 눈도 못 마주치고 땅만 바라보게 됐고 대화 내내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에 반해 그 여자엔 물 흐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해자만 당당했죠. 당신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야, 아무것도. 어머, 형님.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아프신 데 있으면 말씀하세요. 가방에 약 있으니까 드릴게요. 제가 자주 아파서 약을 늘 챙겨 다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나저나 형님이랑 저랑 학교가 같다고 하던데 동창이었나 봐요. 저희 땐 워낙 학교가 학생 수가 많아서 전 형님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도 인연이 되나 봐요. 너무 반가워요. 어머, 아가씨랑 우리 첫째 며느리랑 같은 고등학교였다고요? 세상에나 이런 우연도 있나? 역시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이었나 봐. 그쵸, 여보? 아휴, 이런 우연이 아니라 이건 인연이지. 다 하늘이 점지해준 인연들이 모였으니 감회가 남다르네. 대화는 물 흐르듯 흘러갔어요. 시어머니는 흥겨워서 콧노래를 부를 지경이었고 저만 돌에 턱 걸린 듯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 애를 노려보고 있었죠. 동서요. 아무렇지 않게 제가 깎은 과일을 입에 넣으며 생글생글 웃는데 전 눈치챘거든요. 동서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후로부턴 안색이 굳어 동서의 행동을 하나하나 예유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다 악몽이었어요. 뭐라고? 아니, 내 동생이 데려온 그 여자 진짜 그런 사람이라고? 그럼 이 결혼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당장 말려야지. 아니야. 나 때문에 혼사가 망쳐질 순 없지. 도련님이랑 잘 어울리잖아. 일단 냅둬. 남편은 결혼을 막아야 한다는 말까지 하며 광분했지만 전 침착하게 막았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부딪힌 거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면 이 또한 하늘의 뜻일 테니 다리에서 밀든 매운맛을 보여주든 할 참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동서와 다시 부딪히게 된 건 그날로부터 2주 후 시어머니의 생신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했지만 동서는 비싼 홍삼 세트에 백화점 물건까지 챙겨와 앉아 있더라고요. 예의 바르게 앉아 있는 모습에 순간 토가 쏠려 나올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의 선물을 칭찬하며 결혼 전부터 이런 비싼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온갖 말들을 남발하셨고요. 이미 저희 부부가 준비한 현금 용돈 봉투는 한 구석에 치워져 있었죠. 도련님도 약간 어깨가 으쓱했는지 괜히 거들먹거리더라고요. 우리 아이프가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된다 했는데 어떻게 시부모님 생신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가냐고. 하도 그래서 데려왔어. 선물도 아마 100만 원어치는 될 거야. 우리 와이프 능력이 이 정도니까 가능한 선물이지 뭐. 엄마, 오래오래 써야 돼. 아유, 그럼 엄마가 아주 모셔놓고 쓸게. 고맙다, 둘째 아가. 아유, 어쩜 하는 짓도 이렇게 이쁠 수가 있는지. 도련님과 시어머니가 주기 맞아 서로 하하호호 웃음을 주고받는데 너무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미소를 지으며 힐끔 저를 바라보는 동서 역시 그랬고요. 그러다 제가 열이 받은 건 바로 이 일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생일 케이크를 켜고 설거지를 하려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따라올 줄 알았던 동서가 갑자기 저를 베란다로 부르더라고요. 마치 하는 행동이 꼭 고등학교 그 시절 같았습니다. 너, 나 알지? 나도 너 알아. 근데 우리 서로 피해 안 가게 잘 지내자. 나도 형님 하면서 존댓말 쓸 거고 아무 일 없는데 굴 테니까 너도 그렇게 해.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로 위협하는데 가당치도 않아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저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리고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무섭니? 내가? 다 말할까봐? 그래서 이 결혼 망치기라도 할까봐? 무서우면 나한테 밉보일 생각하지 말고 잘해. 저는 그 아이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고 크나큰 상처도 입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 채 오히려 저를 짓누르려고 하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전 이런 일로 더 불러내지 말라고 경고하고선 설거지부터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도 뭔가 달라진 제 모습이 적응이 안 되는지 일단은 꾸역꾸역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을 당연히 반기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손에 어디 물을 묻히냐고 이런 그릇 씻는 일 같은 건 다 얘 시키면 되니까 넌 앉아만 있어. 귀한 애가 왜 이런 일까지 하려고 하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귀한 애라는 표현이 상당히 거슬렸죠. 동서는 중간에 슬쩍 눈치를 보더니 묘하게 웃음을 지었고요. 그게 너무 얄미워서 시어머니를 따라 거실로 향하는 동서에게 전 다시 한번 설거지를 마무리하라고 했고 절 노려보는 시어머니는 무시해버렸죠. 전 동서가 집으로 돌아가고 난 후 시어머니와 안방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새로운 동서 앞이라도 제가 손윗 사람이잖아요. 하찮은 일은 제가 하면 된다 같은 말들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 엄마가 그건 심했어. 아니, 이 사람이 무슨 가정부도 아니고 왜 자꾸 이 사람만 시켜? 물론 아직 결혼 전이니 조심하는 건 좋은데 엄마가 재수 씨 들어오고 나서 이 사람이랑 차별 대우할까봐 나 벌써부터 불안해. 그건 우리 아들 말, 우리 첫째 며느리 말이 맞다. 당신도 자중할 건 자중해. 집안에 기강 잡는단 사람이 벌써부터 변호사 가진 직업이라고 한 사람은 높이 치켜 세워주고 한 사람은 허드렛 일하는 사람 취급하면 되겠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리고 우리 첫째 며느린 내가 아픈 거 당신보다 더 잘 보살펴주고 봐주는 사람이야.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다들 이러는 거야? 변호사 직업 가진 애가 거기다 심성도 고운 애가 우리 둘째 짝으로 온다는데 내가 귀하게 모셔야지. 그럼 천하게 모실까? 그리고 첫째, 너 때문에 이런 분란이 일어날 줄 내가 진즉에 알아봤지. 네가 아주 불운 덩어리, 암덩어리다. 네가 들어오기 전에 집안에 이런 분란 자체가 없었어. 네가 손자라도 낳아줘서 그나마 사람 대접받고 사는 줄 알아야 돼, 이거사. 알겠어?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시뻘개진 얼굴로 수세에 몰린 듯 열변을 토하던 혼자 씩씩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차례로 돌아가며 저를 위로해 주었기에 망정이었죠. 언제나 한결같이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저도 시어머니의 막말 세례는 넘어가게 되었습니다만 허나 전 이때부터 어떤 직감이 들었죠. 동서가 집에 들어온 이상 진짜 분란은 이제부터 시작되겠다는 생각이요. 머지않아 그 예감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사건은 바로 결혼 직전 동서가 신혼집을 마련했다며 집들이에 저희를 초대했을 때 발생했어요. 동서는 이상하게 저한테만 문자를 따로 보냈습니다. 형님, 지난 일은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고 어려서 벌인 일이에요. 사죄의 의미로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형님 성격상 그런 건 또 부담스럽겠죠? 그러면 저 집들이 선물 휴지 정도만, 아니 세제라던가 그냥 아주 저렴한 거로 부탁드릴게요. 제가 뭐 지금 딱히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네요. 마지막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절한 사과의 메시지가 담긴 문자였습니다. 물론 전 저것을 고지곧대로 다 받아들이진 않았고요. 허나 집들이 선물은 동서가 부탁한 대로 간소하게 해갔습니다. 휴지와 세제를 사들고 저희 부부는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집들이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가자마자 동서는 제 손에 들린 휴지와 세제를 보더니 싱긋 웃더라고요. 아주 기이한 웃음이었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동서. 좋은 집으로 왔네.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금전적인 부분을 좀 도와주셨어요. 그나저나 차는 안 막히셨어요? 말은 사근사근하고 친절했는데 어딘지 가시가 있는 느낌이었달까요? 쎄했습니다. 동서가 미리 집들이 음식을 다 준비해 놓아 저희는 곧 오실 시부모님을 기다리며 세팅만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도착을 하셨죠. 시아버지 몸이 안 좋아서 못 오게 됐다. 아이고, 그나저나 집이 참 환하고 예쁘네. 우리 사돈 어른께서 인테리어 도와주셨다고 했지? 역시 안목이 남다르시네.
오자마자 칭찬을 연신 늘어놓던 시어머니는 음식보단 그 후 동서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 바쁘시더군요. 동서와 서방님은 앞으로 가지게 될 재력에 대해 자랑을 하고 있었고요. 동서가 큰 로펌에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 아마 승진도 빨라서 곧 연봉도 오를 거라는 얘기, 동서 친정이 잘 산다는 얘기 등등 듣는 귀가 아플 정도로 동서 자랑이 연이어지는데 시어머니는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 싱글벙글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비교하면서 그래 역시 네 형님과는 다르구나. 넌 둘째 아가한테 많이 배워야 한다. 무식하면 배우기라도 해야 돼 라는 말을 하셨죠.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슬슬 대화를 정리하려고 하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시어머니의 눈길이 거실 한 구석에 놓여있던 휴지와 세제로 향했죠. 이런 천한 년이 생각도 없냐? 순식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가더니 휴지를 꺼내 제 얼굴을 향해 마구잡이로 던지더라고요. 휴지에 그대로 맞고 있던 전 한 번에 말 폭격을 더 당했습니다. 천한 년이 어디 감히 변호사인 동서한테 이딴 격없는 선물을 하고 있어. 이러니 내가 너 같은 잡종 같은 년들을 싫어하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천한년이란 단어에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 불길이 확 번지는 게 느껴졌어요. 천한년이 무식한 것도 알죠? 그러곤 저도 모르게 손으로 시어머니의 뺨을 거세게 날려버렸습니다. 아마도 꽤나 손이 매웠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바로 고꾸라져 풀썩 쓰러져 버렸거든요. 남편은 놀라지 않고 외려 침착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 모시곤 못 살겠다. 나 이혼한다. 네 아들이랑 어디 한번 잘 살아봐. 그 한마디를 던지곤 전 당당히 나와버렸답니다.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채로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요, 여러분? 사실 후폭풍이 거셀 거란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저에게 이혼당하게 생긴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그날 천륜을 끊겠다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건 또 무서웠는지 처음엔 남편에게 잘못했다, 다신 그러지 않겠다 빌다가 마지막엔 어떻게 애미를 두고 여자를 선택하냐며 몰아붙이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남편은 진짜 인연을 끊어야 할 것 같네요, 엄마. 아니, 이제 엄마라고도 못 불러드릴 것 같네요. 제 마지막 인사 받으시고 우리 서로 연락하지 맙시다. 이리 말하곤 정말 연락하지 않았답니다. 무려 5년간을요. 시아버지를 뵙지 못하는 건 아쉬웠지만 저도 정이 떨어져 더 이상은 시댁에 발을 들일 수가 없었죠. 그렇게 살다 시아버지의 장례식 날 다시 한번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고 그제야 시어머니는 정신이 조금 드셨는지 제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셨어요. 살 맞대고 살던 남편도 잃었는데 장난마저 이룰 수는 없다면서요. 결국 그 말에 저와 남편은 오랜 고민을 하다 한 번만 용서를 해드리겠다고 하고 명절날만 가서 얼굴을 보고 오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턴 시어머니의 동서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요. 알고 보니 동서가 일하기 싫어 전업주부로 집안에 들어앉으며 서방님 돈으로 사치만 계속했나 보더라고요. 거기다 애를 낳기 싫다고 선언한 것도 한몫했고요. 시어머니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거죠. 그래서 외려 손주를 낳아준 저를 더 챙기며 받들어 모시듯 하기 시작하셨는데 전 그저 아무것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전과 똑같이 행동하며 살았답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워낙 커서 지금 와서 잘해준다 한들 마음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며칠 전 조금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죠. 동서와 서방님이 이혼을 한다는 소식을요. 자식 없이 살다 보니 결국은 정도 식나 보더라고요. 그전부터 부부싸움이 잦단 얘기를 들어 예상은 했지만 충격적이었네요. 아무쪼록 드라마를 보다 보니 갑자기 동서 생각이 나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됐습니다. 막상 쓰고 나니 민망하기도 하고 제 대처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생각도 걱정도 드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각자의 소신대로 댓글 남겨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